미국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에 따르면 지지율 격차 자체가 좀 너무 나서 트럼프가 앞서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원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런 복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냐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록다운이라고 해서 도시 봉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게 잘 먹히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러한 도시 봉쇄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시위를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각 주요 도시나 각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뉴욕타임즈 폴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실패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미국의 대통령의 리더십의 실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트럼프를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폴 크루그만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기에 미국은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은 위기가 왔을 때의 대통령 리더십이 아주 분명히 부각되는 그런 나라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내놔요. 근데 지금 선거 기간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리더십, 이거는 굉장히 곤란하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변수가 부통령이죠. 러닝메이터 수전 라이스가 부상이 되고 있어요. 바이든과 같이 할 트럼프가 아니고 흑인 아마 여성 부통령 아마 이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 흑인 여성 후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라이스의 경우는 약점은 뭐냐면 선출직으로의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상류층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먹힐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후보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카니에 웨스트 이 사람이 래퍼하냐고 프로듀서도 했던 사람인데 출마를 선언해 버렸어요, 이 사람. 맞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죠. 미국도 이거 뭐 하는데 결국은 이게 심 트럼프 연예인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출마할까요? 불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국은 재밌는 게 워낙 그 양당제가 공고하게 남북 전쟁 이후부터 굳혀져 왔던 나라인데 공화당 민주당 지난번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샌더스 같은 훌륭한 후보가 사실은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 후보로 경합을 해서 선출이 되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지금 그 뮤지션의 출마 소식을 토픽으로 보면서 카니에 웨스트 지금 80년대 제 기억에는요 이글스의 리드 보컬도 출마를 했었어요. 이글스요? 네, 이글스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호텔 캘리포니아. 그런데 이 스타로서의 인기와 정치인으로서의 이 어떤 그 호응도는 크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은 될 수 있지만 이 정가에 크게 뭐 타격을 줄 수 있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관찰이 되죠. 어떻게 뭐냐면 이제 샌더스의 진격이 일정하게 멈춘 것은 민주당의 말하자면 지도부가 바이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샌더스를 밀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책의 의견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성정당 내부의 정책 균열이 일정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바이든입니다. 근데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의 지도부를 보면은 반트럼프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노심초사가 있고 공화당 지지세력 내부에 균열이 생긴 그 틈바구니에 바로 아까 같은 그런 후보군들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보면은 공화당의 정책 리더십 전체가 사실은 이러한 2020년의 위기 앞에서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치의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일각에서 이제 북한이 지금 특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차피 트럼프 안 되니까 우리는 하려 하더라도 바이든하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북쪽은 미국의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이게 이 북한만 그렇다고 특수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와 일본의 미국을 통한 외교전을 보면 네. 일본이 미국의 조야를 상당히 로비라 하면 돈이죠. 네. 돈의 힘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 볼튼이 회고록을 열어보고 깜짝 놀란 건 이거 친일파잖아요. 네. 백악관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공간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게 볼튼 같은 인물이 빠져나간 게 지금 이제 남북미 관계에서는 차라리 네. 좋을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된 건데 공간이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민주공화 양쪽 후보에 다 보험을 들고 싶을 거예요. 미국과 관계하는 어느 나라가 안 그런 그렇겠습니까?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 대선은 북한만도 아니고 전 세계가 각한가 있죠. 각한가 있죠. 미국의 향후 미래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관리 차원으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행정부의 책임이 어느 쪽으로 가든 관계없이 미국 자체의 대북 정책 또는 한반도 평화 정책이 제대로 나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공화당이 이렇게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북 관계를 풀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은 정확한 어떤 이 설계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계속 한 거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공화당 정부 내에서는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이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맡았을 때도 민주당이 과거에 페리 프로세스를 복원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지향할까 한마디도 없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 입장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그러한 위상, 정책, 노선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겠네요. 뿐만이 아니라 늘 말하자면 미국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워낙이 강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고하는 자체를 이제 버려야 되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우리는 된다. 뭘 원하는가, 뭘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고 이게 우리의 대미 발언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건한테도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자,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낫지 않나. 바이든이 만약 되면 남북 관계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네. 그 여러 가지 분석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뭐 정답은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종합 분석할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이전 조 바이든 후보의 이전 집권을 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관여하지 않는 불관여 정책으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 정책으로 왔다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또 그 이전 클린턴 행정부로 가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통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까지 갔는데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 공화당 정부는 그 민주당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NPT 탈퇴했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에서 북한이 9번 핵과 관련된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9번이 미국이 또 북한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 바이든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책이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이 정부의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국의 자리까지를 포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짜여져 있네. 이것을 그냥 우리는 채택하면 되겠네 하는 정도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다가 동의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 감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어서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질서를 기성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위 국제정책 드facto라는 용어를 쓰는데 드facto. 그러니까 facto는 사실, 현실, 현존하는 실체로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기성의 질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멈칫멈칫거리면은 이 감 떨어지는 걸 입 벌리고 있어는 안 된다는 게 그런 말씀. 미국이 만들어줄 수도 없고 만들어줘도 안 되고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이 지금 하는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뼈 아픈 게 어떤 게죠? 젊은 시절에 우리 민주진영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외교적 관계예요. 그게 좀 긴밀하고 특수하고 동맹인 측면이 있죠. 우방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민족 문제예요. 근데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지금 그 말을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북미 관계가 선순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미 관계는 외교 관계고 앞으로 수교하고 뭐 대사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는 민족 관계요. 그 두 가지는 다른 차원의 것인데 네. 그걸 자꾸 억지로 엮으려고 하니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가는 거요. 네. 조금 이게 이제 이 막말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메시지거든요. 더 중요한 네. 것은 남과 북이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 그 자체가 대미 외교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 선까지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